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이제 연초부터도 그렇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학폭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성희롱으로 신고당했어요. 성사안인가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은 뭐고 성희롱은 뭔지 한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희롱은 여기 성폭력에 성희롱도 들어가는데 여기 성폭력 중에 하나인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드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 개념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겠죠. 첫 번째, 피해 학생에게 실제 성희롱을 한 경우. 두 번째,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실제 성희롱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며, 전담기구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회부된 경우에는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사과문,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학부모님 탄원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내역서, 그 다음에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뭐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들을 어필해가지고 최대한 3호 이하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호 이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게 3호 이하 조치이기 때문에 3호 이하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 전담기구에서 마무리되는 게 좋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된 기구고, 이건 전담기구의 권한은 뭐냐면 이 학교폭력 사안을 말 그대로 학폭위에 회부할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 회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담기구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학폭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며, 이게 제한이 되면 이렇게 차후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게 되면, 가해 관련 학생은, 제가 관련 학생이랑 한 거는 뭐냐면, 지금 가해 학생은 뭐냐면 실제 성희롱을 했으면 당연히 가해 학생은 맞겠죠. 근데 가해 관련 학생은 뭐냐면 혐의는 받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학생을 관련 학생, 뭐 가해 관련 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 관련 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성희롱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단순히 성적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적 발언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요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학폭위원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피해 학생 대리나 아니면 가해 학생 대리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보는 게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또래 나이대 학생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감안한 상태에서 학생들 사이에 서로 뭐 성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서로 이제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거면은 이제 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성희롱은
성희롱은 형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뭐 형법 등의 명백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뭐 성희롱을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 그냥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면 모욕죄 이렇게 처벌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서는 성희롱 사안을 성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담기구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이론적으로 보면 이건 성사안으로 그 성희롱적 내용이 좀 강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학폭위 해부하도록 이렇게 뭐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성희롱적 발언이 좀 가볍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거면 이제 학교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다만 성희롱 사안은 성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에 해당하는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희롱적 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학폭위가 회부가 되면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으면은 큰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꼭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성사안 관련해 가지고 휘말리면은 이제 뭐 학폭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원하는 조치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희롱 사안에서 뭐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오시거나 이런데 막상 또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뭐 말 그대로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학폭위에 가서 학생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엄중한 조치 나오겠죠.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요건 충족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